사대부 집안에서 서자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사랑도 형제들의 우애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자라야 했습니다. 몸은 약하고 글 공부도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맑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기댈 곳 없는 세상에서 어린아이는 몸도 마음도 갈 곳을 잃고 방황했지요. 그때 한 여인이 아이에게 조심스레 손을 내밉니다. 아이는 그 따뜻한 손을 붙잡고 그녀를 따라 나섭니다. 과연 이 아이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밥맛을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는 윤판서라 불리는 권세 높은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대궐처럼 크고 넓은 마당에 수많은 하인들이 오가며 늘 분주한 보기 드문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집 뒷마당 구석에는 바람만 겨우 막는 아주 낡고 축축한 창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윤판서의 아들인 무연이가 살고 있었지요. 무연이는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서자라는 이유로 대접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무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비실비실해서 맨날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라고 시켜봐도 무연이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멍하니 하늘만 보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창피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놈 같으니라고. 내 집안 망신이다. 어디서 저런 모자란 놈이 태어나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윤판서는 무연이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무연이의 형들은 더 심했습니다. 정실 부인의 자식인 형들은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 기회만 생기면 무연이를 불러내 발로 차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야, 서자놈아. 내가 감히 우리랑 같은 성을 쓰는 게 말이 되느냐? 너는 우리 집 개보다 못한 놈이야. 가서 마당에 떨어진 개똥이나 치워라. 형들은 무연이를 흙바닥에 넘어뜨리고 비웃었습니다. 무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흙 묻은 얼굴을 닦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마다 무연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고 낡은 저고리 소매로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하고 힘이 없었지만 아들에게 늘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연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괴롭혀도 너는 마음을 곧게 써야 한다. 아비가 너를 찾지 않아도 원망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하늘이 너를 도와줄 날이 꼭 올 거다. 그게 이 애미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런데 무연이에게는 남들이 전혀 모르는 신기한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눈앞에 그림처럼 촥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눈매의 모양, 입술의 두께, 콧날의 높이를 보면 저 사람은 내일 돈을 줍겠구나. 저 사람은 곧 큰 사고를 당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단번에 알아맞혔습니다. 윤판서 옆에는 최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윤판서가 젊었을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예전에 윤판서 집안이 큰 빚을 지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최집사의 도움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지요. 그 공로로 지금은 집안의 모든 돈괴와 하인들을 관리하는 왕 같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연이는 마당 구석에서 비지를 하다가 멀리서 걸어오는 최집사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무연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집안을 배신할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 집안을 망하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무연이는 너무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연이는 최 집사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윤 판서가 지나가면 땅바닥에 머리가 닿을 정도로 허리를 숙였고 집안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챙기며 아부를 떨었지요. 무연이가 몇 달 동안 눈을 떼지 않고 감시했지만 최 집사는 남들 앞에서는 그저 인자한 아저씨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저렇게 착해 보이는데. 그렇게 무연이의 의심이 조금씩 흐려지던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무연이는 갑자기 배가 아파 뒷간에 가려고 방을 나왔습니다. 최 집사의 방에서 아주 낮은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연이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눈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니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꽁꽁 가린 낯선 남자가 최 집사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집안의 모든 땅 문서와 노비 문서가 내 손으로 들어올 것이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낄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최 집사님은 대단하십니다. 누가 감히 당신이 가문을 무너뜨릴 계획을 짜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무연이는 너무 놀라서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가 알리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연이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발밑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뚝!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는 커다란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야? 최 집사가 호랑이처럼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무연이는 앞뒤 재지 않고 어둠 속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의 날카로운 눈은 달빛 아래 도망가는 무연이의 뒷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최 집사는 입술을 비틀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서자 놈이었군. 저 쥐새끼 같은 놈이 우리 이야기를 다 들었어. 그냥 두면 내 계획이 망가지겠구나. 무연이는 겨우 자기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 곧 자신과 어머니에게 아주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연이가 떨리는 가슴을 안고 억지로 잠을 청하던 그 시간 최 집사는 이미 무서운 음모를 다 짜놓고 있었습니다. 무연이가 본인의 비밀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최 집사는 무연이를 살려두었다가는 나중에 큰 화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최 집사는 아주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화롭던 윤 판서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집사가 아침 일찍부터 윤 판서의 방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평생 대감마님을 모셔왔지만 이런 기가 막힌 일은 처음 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윤 판서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 집사는 미리 준비해둔 비단 주머니와 보석 몇 개를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자 무연이의 방에서 이것들을 찾아냈습니다. 무연이 어머니가 대감마님의 귀한 보물을 훔쳐서 담장 밖으로 던지는 것을 제가 어젯밤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뒤를 쫓아가니 이미 물건은 사라지고 이 주머니만 남았더군요.
두 모자가 짜고 집안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게 분명합니다. 윤 판서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약하고 쓸모없다고 생각한 무연이가 눈에 가시였는데 도둑질까지 했다니 참을 수가 없었지요. 사실 이것은 최 집사가 무연이를 쫓아내기 위해 미리 가져다 놓은 가짜 증거였습니다. 윤 판서는 곧장 하인들을 시켜 무연이와 어머니를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천한 것들이 감히 내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감히 보물에 손을 대.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내 집 땅을 밟지 마라. 어머니는 마당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대감마님, 억울합니다. 저는 평생 결백하게 살았습니다. 제발 저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무연이도 울면서 최 집사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젯밤 저 사람이 나쁜 계획을 짜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지만 윤 판서의 눈에는 이미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옆에서 최 집사가 어허, 저놈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군요. 라며 부채질을 하자 윤 판서는 몽둥이를 들고 무연히 모자를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몰아냈습니다. 옷 한 벌, 신발 한 짝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무연이와 어머니는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날은 유독 찬바람이 뼈를 때리는 듯 매섭고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무연이는 얇은 저고리 하나에 의지해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둑질하다 쫓겨난 것들이라며 손가락질을 했고 누구 하나 따뜻한 밥 한 그릇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두 사람은 산속을 헤매다 비바람만 겨우 막는 버려진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창문도 없고 구멍이 숭숭 뚫린 벽 사이로 눈보라가 들이쳤습니다. 무연이는 산을 뒤져 얼어붙은 칡뿌리를 캐오고 어머니는 그것을 씹어 무연히 입에 넣어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어머니는 추위와 극심한 굶주림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무서운 기침을 쏟아내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약 한 첩 써보지 못한 채 어머니의 몸은 점점 장작처럼 말라갔습니다. 어느 아주 추운 새벽, 어머니는 희미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무연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무연아, 내 새끼.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다 보고 계신다. 억울해도 독한 마음 품지 말고 남을 돕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이 애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무연이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목이 터져라 울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산울림 뿐이었습니다. 무연이는 얼어붙은 땅을 손톱이 빠지도록 파서 어머니를 묻어드렸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은 10살 소년 무연이는 살기 위해 산 아래 장터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굶어 눈앞이 핑글핑글 돌던 무연이는 시장통 만두 가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냄새에 정신이 나간 무연이는 그만 만두 하나를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이 도둑놈 잡아라. 가게 주인이 고함을 치며 무연이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무연이는 길바닥에 팽개쳐져 매질을 당했습니다. 어린 놈이 벌써부터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무연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온몸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러 바닥을 적셨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며 아, 나도 이제 엄마 곁으로 가겠구나 생각하던 그때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누군가 무연희의 몸을 덮어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이 어린아이가 만두 하나의 목숨을 잃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눈을 떠보니 화려한 비단 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무연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집인 연화로에서 정 많기로 소문난 기생 소향이었습니다. 소향은 은전 한 잎을 주인에게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만두 100개는 사고도 남을 테니 아이를 놓아주세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소향은 기절한 무연희를 등에 업고 기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뉘어놓고 상처마다 귀한 약을 발라주었지요. 며칠 뒤 정신을 차린 무연희에게 소향은 따뜻한 미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향은 무연희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짠해졌고 결국 무연희를 기생집에서 함께 지내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연희는 소향의 따뜻한 손길에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추방과 절망 끝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무연희는 그렇게 기생집 연화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연희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과 최 집사에 대한 복수심이 서서히 엉켜가며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기생집 연화로에서의 생활은 무연희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는 잔심부름꾼으로 지냈지만 무연희의 특별한 재주는 금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향의 방에서 차를 내오던 무연희는 소향의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오늘은 북쪽으로 난 길을 가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시면 귀한 비단 옷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소향은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헛소리라 생각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소향이 북쪽 장터로 나들이를 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소나기에 넘어져 새로 맞춘 비단 치마를 엉망으로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소향은 깜짝 놀라 무연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연화로 기녀들 사이에서 발 없는 말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무연아, 내 얼굴도 좀 봐주렴. 내가 이번 달에 돈을 좀 모을 수 있겠니? 무연아, 우리 집에 계신 어머니, 병환이 언제쯤 나으실까? 기녀들이 줄을 서서 무연희를 찾았습니다. 무연희는 기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정성껏 살피며 그들의 상황들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무연희의 관상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슬픈 눈을 가진 기녀에게는 위로를 건네고 욕심 많은 기녀에게는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지요. 무연희 덕분에 화를 피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연화로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곳이 아니라 관상 잘 보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소문은 담장을 넘어 한양의 높은 대감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돈이 많은 상인들과 권력을 가진 관리들이 얼굴을 가리고 무연희를 보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연희는 더 이상 굶주린 도둑놈이 아니었습니다. 소향의 배려로 번듯한 방도 생기고 사람들에게 관상을 봐주며 받은 복채로 꽤 많은 돈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무연희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무연희가 떠나온 윤판서의 집안은 무서운 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연희가 관상으로 읽었던 대로 최 집사의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최 집사는 윤판서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고 매일같이 독한 술과 나쁜 약을 올렸습니다. 윤판서가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 최 집사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집안의 모든 땅과 노비, 심지어
대궐 같은 집까지 자기 이름으로 다 옮겨버렸습니다. 윤판서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을 괴롭히던 기세는 어디 가고 최 집사가 놓은 도박에 덫에 걸려 전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최 집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윤판서와 그 아들들을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니 당장 나가시오. 졸지에 거지가 된 윤판서와 형들은 장터를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소문을 듣고 관상을 잘 본다는 도령이 있는 연화로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그들은 연화로 문 앞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인들의 인사를 받으며 걸어 나오는 무연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놈은 무연희가 아니냐? 윤판서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이 된 윤판서와 형들은 무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떨었습니다. 무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우리를 좀 살려다오. 윤판서는 무연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예전에 무연희를 발로 차던 형들도 동생아,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무연희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복수심에 소리를 질렀겠지만 무연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어서세요. 아버지는 저를 버리셨지만 저는 아버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무연희는 그들에게 배불리 먹을 음식과 잠시 머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연희의 가슴 속에는 진짜 원수인 최 집사를 무너뜨릴 더 큰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시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잃어버린 우리 집안의 명예와 어머니의 억울함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무연희는 어머니를 묻었던 산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무연희는 최 집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그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최 집사는 남의 것을 뺏어 정상에 올랐지만 정작 주변에는 진심으로 믿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연희는 연화로에서 가장 영리한 기녀 연화를 불러 아주 세밀한 작전을 일러주었습니다. 연화 누님 최 집사는 의심이 병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그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자가 평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소한 버릇이나 혼자 있을 때만 하는 행동을 언급하며 은근슬쩍 호기심을 자극하십시오. 어느 화창한 오후, 연화는 최 집사가 자주 들르는 조용한 숲길 근처 정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으로 앉아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책을 하던 최 집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네 이놈, 너는 누구기에 남의 땅에서 귀신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느냐? 최 집사가 소리를 지르자 연화는 깜짝 놀란 듯 일어나며 들고 있던 작은 나무 조각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당황한 기색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대감마님의 기운이 너무나 강하여 저도 모르게 그 기운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사옵니다. 최 집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기운이 강하다고 내가 내 관상이라도 본다는 말이냐?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관상보다는 마음의 병이 보입니다요. 대감마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왼쪽 어깨를 주무르시지요?
그리고 밤마다 찬물을 3그릇이나 드셔야 겨우 잠이 드시는 것도 다 가슴에 쌓인 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셨겠지만 대감마님은 가끔 거울을 보실 때마다 자기 얼굴이 낯설어 보여 깜짝깜짝 놀라시지 않습니까? 최 집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침마다 어깨가 결려 주무르는 것이나 밤에 잠이 안 와 물을 마시는 것은 오직 자신만이 아는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울을 볼 때 느껴지는 기괴한 공포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혹시 내 방을 훔쳐보기라도 했더냐? 최 집사가 눈을 부릅뜨고 다가왔지만 연화는 오히려 슬픈 눈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사람의 눈 주변에 흐르는 기운을 볼 뿐입니다. 대감마님처럼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늘 주변을 경계하느라 마음이 숫덩이처럼 타버리기 마련이지요. 제가 아까 등 뒤로 숨긴 것은 대감마님의 그 타버린 마음을 달래줄 향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을 품에 지니고 계시면 오늘 밤은 물을 한 그릇만 드셔도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연화는 향나무 조각을 정자 위에 살며시 내려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 집사는 황당한 표정으로 연화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그날 밤 정말로 향나무 냄새 덕분인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주 달콤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최 집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정녕 내 마음을 알아주는 신통한 사람인가? 최 집사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하인들을 시켜 연화를 수소문했습니다. 결국 연화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최 집사는 직접 가마를 타고 기생집을 찾아갔습니다. 연화로에서 다시 만난 연화는 어제와 달리 화려한 모습으로 최 집사를 맞이했습니다. 최 집사는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제 일은 우연일 수도 있다. 내가 정말 내 운명을 안다면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연화는 생긋 웃으며 최 집사의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은 지금 돈이나 자리가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과연 내 곁에 누가 남을까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우신 게지요. 특히 대감님이 가장 믿고 있는 그 측근. 그자가 요즘 대감님의 등 뒤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밤잠을 설치시는 것 아니옵니까? 최 집사는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최근 들어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들이 자기 몰래 수군거리는 것 같아 미칠 듯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최 집사의 떨리는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감님의 눈이 되어드리고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대감님을 진심으로 따르는지, 누가 대감님의 뒤통수를 치려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가려내 드릴게요. 최 집사는 연화의 따뜻한 손길과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위로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평생 적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내 편을 만났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연화야, 내 말이 맞다. 내 주변엔 온통 도둑놈들 뿐이구나. 오직 너만이 내 속을 알아주는구나. 최 집사는 연화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연화는 최 집사의 등을 토닥이면서도 무연히와 약속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이제 최 집사는 연화가 없으면 한시도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녀를 자신의 집안 깊숙한 곳까지 들여보내
모든 비밀을 스스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 집사는 이제 연화가 없으면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연화가 옆방에서 노래를 불러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최 집사의 집안을 마치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그의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했지요. 무연이는 연화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최 집사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을 고립 작전을 시작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최 집사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다가 갑자기 잔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벌벌 떨며 방구석으로 숨어들었지요. 당황한 최 집사가 연화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연화야, 왜 그러느냐? 대체 무엇을 본 것이냐? 연화는 하얗게 질린 안색으로 최 집사의 뒤편 어두운 문밖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대감마님, 어찌합니까? 대감마님의 목 뒤에 시커먼 그림자가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저 그림자는 대감마님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의 원한이 섞인 것입니다. 누군가 대감마님의 기운을 뺏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저주를 걸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대감마님은 사흘 안에 피를 토하고 쓰러지실 겁니다. 최 집사는 평소에도 자기가 남의 자리를 뺏어온 것처럼 남들도 자기 자리를 노릴까봐 병적으로 의심이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연화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최 집사의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당장 마당으로 뛰어나가 수십 년 동안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던 하인들을 빗속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놈들, 너희 중 누가 감히 나를 해하려고 저주를 걸었느냐? 내 재산을 노리고 뒤에서 칼을 갈던 놈이 누구냐? 하인들은 억울하다며 빗속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최 집사의 옆에 딱 붙어 서서 최 집사가 평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하인들을 하나하나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 저기 키 큰 하인을 보십시오. 눈에 살기가 가득한 것이 곧 대감마님의 목을 칠 상입니다. 또 저기 곧간 열쇠를 든 자는 손끝이 길어 이미 대감마님의 재산을 절반이나 빼돌렸군요. 최 집사는 연화의 말이 곧 하늘에 계시하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던 충성스러운 측근들부터 집안일을 하던 어린 하인들까지 몽둥이질을 해서 모두 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거대한 저택에는 이제 최 집사와 연화, 그리고 연화가 연화로에서 데려온 무연희의 하인들 몇 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최 집사는 이제 세상에 오직 연화 한 사람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넓은 집은 적막했고 최 집사의 의심은 이제 광기로 변했습니다. 그는 누가 담장을 넘어 자기 서류를 훔쳐갈까봐 겁이 나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 집사는 가장 깊숙한 방에 숨겨두었던 낡은 철제 상자 하나를 꺼내 연화 앞에 놓았습니다. 연화야, 이제 이 넓은 세상에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은 너 하나뿐이구나. 이 상자 안에는 내가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의 장부와 관아의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들, 그리고 내가 윤판서를 무너뜨릴 때 썼던 비밀 문서들이 다 들어있다. 이것들이 세상에 나가는 날엔 나는 끝장이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안전한 곳에 숨겨다오. 내가 이것을 지켜야 내 목숨도 지킬 수 있다. 최 집사는 스스로 자신의 목줄이 담긴 상자를 연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연화는 최 집사의 눈을 보며 제 목숨보다 귀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최 집사가 연화가 건넨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지자 연화는 상자를 품에 안고 몰래 담장 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연이가 긴장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무연이는 상자를 건네받아 그 안의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최 집사가 윤판서의 인장을 위조한 기록, 세금을 가로챈 장부, 무연히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라고 지시한 편지들이 낱낱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되었습니다. 원수의 죄를 세상에 밝힐 때가 왔습니다. 무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그 서류들을 챙겨 한달음에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무연이가 제보한 서류를 읽은 사또는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인면수심의 악당이 있나? 당장 관군들을 소집해라. 날이 밝는 대로 저 최집사라는 놈을 끌고 오너라. 최집사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한 꿈을 꾸고 있었지만 사실 그 꿈은 그가 꾼 마지막 달콤한 꿈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최집사의 집 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사또가 보낸 수십 명의 포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친 것이지요. 최집사는 속옷 차림으로 뛰어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이 집을 침범하느냐? 하지만 포졸들은 대답 대신 최집사의 팔을 꺾어 바닥에 꿇렸습니다. 최집사는 다급하게 연화를 찾았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어디 있느냐? 빨리 저 상자를 가져와라. 저놈들에게 내 위엄을 보여주란 말이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믿었던 연화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남루하지만 당당한 차림의 젊은이가 걸어왔습니다. 바로 무연이었습니다. 최 집사, 당신이 찾는 상자는 이미 사또 재판석 위에 올라가 있소. 최 집사는 무연이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놈이 어떻게 살아있단 말이냐. 무연이는 차가운 눈으로 최 집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눈은 속였을지 모르나 본인의 얼굴에 새겨진 그 탐욕스러운 죄악은 속이지 못했소. 당신이 연화 누님에게 털어놓은 그 모든 비밀이 당신의 목을 치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이요. 관하로 끌려간 최 집사는 무연이가 가져온 증거들 앞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뺏고 사람을 죽게 하고 나라 돈을 훔친 죄가 낱낱이 밝혀졌지요. 사또는 큰 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최 집사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그간 지은 죄를 참회하라. 최 집사가 끌려간 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윤판서와 형들도 이 소식을 듣고 무연이를 찾아왔습니다. 윤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연아, 내가 정말 못난 아비였다. 서자라고 무시하고 내 애미를 지켜주지 못한 나를 용서하지 마라. 무연이는 늙고 병든 아버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망은 컸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인 정직하고 너그럽게 살라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무연이는 집안의 재산을 다시 찾은 뒤 아버지를 편히 모실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형들에게도 스스로 일하며 살 수 있는 터전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한 집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복수를 끝낸 무연이는 이제 다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는 최 집사에게서 되찾은 재산의 대부분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한가운데에 작은 건물을 하나 지어 보울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연이는 관상을 봐주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고
나쁜 길로 빠지려는 사람에게는 따끔한 충고를 해주었지요. 연화와 소향도 무연이의 곁에서 함께 사람들을 돌보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무연이를 서자 무연이라 부르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현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연이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가 꽃 한 송이를 놓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사람들의 얼굴에 담긴 슬픔을 닦아주며 살겠노라고 말이지요.